자, 4월 22일 수업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지난주 수업 내용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소비됐고요. 그 다음에 배열까지 진행한 거 확인했으니까 11번째 단원에 대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서 자바로 검색하면은 각종 명령어들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크리에이트 자바 프로젝트라는 거 선택을 하면은 다음 단계가 나오는데 여기서 노 빌드 툴스 선택하시면 돼요. 메이븐하고 그레이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2개월 차 중반부 이후에 써볼 거고요.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거는 웹사이트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웬만하면 만날 일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바 FX를 안드로이드 할 때 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용도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자바라는 언어 자체의 기본 구성 원리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옵션들 중에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No Build Tools를 선택을 합니다. 자, 11번째 단원 이름은요. 갑복사 참조복사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 유형을 봤는데 일반 변수와 그 다음에 여기 폴더 이름 입력하면 안 되죠. 참. 그냥 폴더 선택하고 여기다 이름 입력해야 되죠. 갑복사 참조복사 여러 가지 유형의 그 자료를 봤어요. 변수도 봤고 그 다음에 그 배열도 봤고요. 걔네들을 씀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되는 좀 자잘한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파일을 먼저 PDF로 바꾸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 시작을 해보죠. 자, 오늘 이 11번째 단어는 예제 자체가 하나의 그 이론이기 때문에 PDF 파일 안에 제가 예제 코드를 다 넣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자바 그 파일 이름 같이 명시해 놨고요. 파일 이름은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현상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입 연산자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본 자료형도 봤었고 배열도 봤었죠. 걔네들은 서로 대입할 때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기본 자료형 차, 불림,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루트, 더블 얘네들끼리의 일반 대입은요. 단순 복사입니다. A4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A4지에다가 어떤 내용을 필기를 한 거를 복사기로 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복사본 내지는 원본에다가 필기를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종이가 같이 덩달아 바뀌지는 않죠. 잠시만요. 태블릿이 조금 이상해서. 오케이. 자, 일반 자료형에 대한 대입은요 단순 복사예요. 그래서
복사 후 원본이 바뀌어도 복사본은 영향이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첫 번째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실습 내용인데 그래도 실제 파일로 옮겨놓고 얘기해 봅시다. 자, 새 파일. 저는 예제 파일 만들 때는 나중에 순서대로 쭉 파일이 정렬되는 걸 좋아해서 앞에 ex01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일련 번호를 붙여요. 자, 이게 값복사 예제예요. 자, 기본 앱점 자바는 지웠고요. 퍼블릭 클래스 ex01 값복사. 자, 메인을 만들었고요. 자, PDF에 있는 예제를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int 타입의 a는 10이고요. int 타입의 b는 a를 넣어요. 그럼 이때는 a가 원본이 되고 b는 복사본이겠죠, 당연히. 자, 각각 출력해 봅시다. a는 플러스 a, b는 플러스 b. 문자열과 변수를 더하면은 문자열이 전염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더해지는 값들을 다 문자열로 바꿔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문자열 간의 연결이 발생을 해요. 자, 다른 결과랑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릴게요. 자, a는 10, b는 10이에요. 값을 복사했으니까. 자, 이제 a를 10 증가시키겠습니다. 원본으로 수정한 거죠. 다시 복사해 볼게요. 다시 출력해 볼게요. 그럼 a는 얼마죠? 20이죠. b는 얼마일까요? 10이죠. 아까 a 복사해 놨잖아요. 그래서 a는 20, b는 10이 돼요. 자, 이번엔 복사본도 수정해 볼까요? b는 10 감소시켜 봅시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다시 출력을 하면 b는 이제 아까 복사해 놓은 값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10을 감소시켰으니까 이제 b는 0이 되겠죠. 뭐 별로 생소한 얘기는 아니죠. 자, 우리 전에 썼던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거 되게 깊이가 좀 있는 얘기예요. 특히 지금 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동안 변수가 하나 이렇게 선언이 되면 컴퓨터는 int는 메모리 크기가 4바이트예요. 이 엑셀 화면 하나를 한 칸당 1바이트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4바이트의 공간을 메모리, 즉 램카드 안에 점유하고요. 거기에다가 A라는 이름의 이름표를 붙여요. 이게 변수를 선언한다예요. 그 다음에 선언한 변수에다 값을 대입하라 라고 한 거는 미리 점유해둔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기록한다는 거예요. 10을 넣는 거죠. 실제로는 이진수로 바뀌어서 저장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트형 변수 b를 선언하면은 컴퓨터는 램상의 무작위치에 4바이트에 해당하는 공간을 이렇게 만듭니다. 메모리의 공간을 무작위로 사용한다고 해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 줄여서 램이에요. 자, b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b에다가 a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여기 저장되어 있던 10을 여기도 똑같이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바꾸면 이렇게 해놓고 a 플러스 이퀄 10이라고 코딩을 하면 여기에 있는 값만 수정하는 거지 여기가 같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값 복사예요. 자, 이번에는 참조 복사라는 개념을 볼게요. 배열 간의 대입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배열 간의 대입은요, 배열의 변수 이름에 그 원소들을 참조시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복사본을 수정할 경우 원본도 같이 수정돼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코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EX02 배열 복사입니다. 오리진이라는 배열에 1과 2를 넣었어요. 그리고 카피라는 배열을 만들면서 오리진을 복사해서 넣습니다. 그냥 출력하면은 그냥 값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아이고, 다시 실행돼 버렸네. 자, 출력하면 여기 오리진의 0, 1은 각각 1, 2고요. 카피의 0번째, 1번째도 각각 1, 2죠. 자, 이 상태에서 카피의 0번째를 100 증가시키고 카피의 1번째를 200 증가시켰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100 증가했으니까 101이 되고 여기는 202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출력을 감행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바뀌어요, 이렇게. 이 현상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왜 그런지 원리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배열을 선언을 한다는 건요, 컴퓨터 메모리에 각각의 칸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 값을 인트형으로 저장을 해요. 자, 모든 형태의 배열은요, 데이터 타입이 어떤 것이건 무조건 정수형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배열 자체의 메모리 크기는 정수형 데이터인 4바이트입니다. 인트 타입의 배열이건 플루트 타입의 배열이건 더블 타입의 배열을 만들건 모두 일단 4바이트를 잡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배열의 크기를 만들잖아요. 그거는 변수가 가리키는 위치부터 몇 칸으로 구성된 배열이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이 a라는 변수는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 값을 저장해요. new int 2라고 하면은 메모리 어딘가에 int형 변수 두 개가 묶인 배열을 이렇게 만들고요. 그 배열의 시작 위치를 a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에 h3라는 위치값이 저장되어 있다면 int 두 개잖아요. 그래서 총 8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이 h3 위치부터 연속적으로 쓰이고요. a라는 변수를 통해서 h3 칸에 찾아가서 여기 항목들에 액세스해라 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의 0번째라고 하면은 a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아가서 거기서 0번째 항목에 접근해라 라는 뜻이 돼요. 1번째는 여기가 되겠죠. 이게 배열이거든요. 그러면 더블 타입의 배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b라는 변수가 생성되는데 이 변수에는 더블형 배열의 위치를 저장합니다. 더블형 배열 3칸을 어딘가에 만들고요. 그 시작 위치를 b라는 변수에 저장하는 거예요. 자, 얘가 지금 더블형이고 3개인데 더블형은 8바이트거든요. 거기부터 24칸의 메모리가 쓰이는 거죠. 자, 아까 만들었던 배열 A의 0번째 값을 넣는다라는 거는 A에 저장된 메모리 위치를 찾아가서 new int에 따라
4칸씩 나눠서 그중 0번째 영역에 1을 넣는다는 뜻입니다. new int 2 하면은 이렇게 2칸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A는 H3를 찾아가라. 거기서 0번째 칸에 있는 값을 꺼내 써라. 이게 배열의 구조예요. 자, 새로운 정수형 배열 B를 선언하면은 배열 선언을 하면 그 변수 자체는 무조건 4바이트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다 일반적인 1, 2, 3 이런 숫자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칸의 위치를 저장하는 값밖에 못 넣어요.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근데 그 칸의 위치가 지금 편의상 L-8, L의 8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칸의 위치가 실제로는 숫자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에다가 B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A가 저장하고 있는 이 H3라는 값을 같이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A의 0번째라고 해도 H3 찾아가서 0번째가 되는 거고 B의 0번째라고 해도 똑같이 H3를 찾아가서 0번째가 돼요. 그래서 배열끼리 대입을 하면은 실제 배열의 위치만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메모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참조 복사라고 하고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배열끼리의 대입은 원본을 수정하면 복사본도 같이 수정된다.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배열을 이렇게 참조 복사가 아니라 값 복사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B에다가 A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B는 new int 2라고 해서 새로운 2칸을 또 점유를 합니다. 4칸, 4칸. 그럼 이제 이렇게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이 배열의 시작위치 J-7이요. 그걸 저장해요. 이렇게 대입을 하면 자, 그래 놓고 B의 0번째는 A의 0번째다. H3의 0번째 값을 J7의 0번째 칸에다가 넣어라. 그러면 요 1을 여기다 넣게 되는 거예요. B의 1번째를 A의 1번째로 복사해라. 그러면 얘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원소를 하나하나 복사를 해야 배열의 값 복사가 발생을 해요. 자, EX03 배열의 값복사점 자바. 자, PDF에 있는 예제 이름들은 제가 지금 예제 진행하면서 지금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코드는 그대로고요. 왜 클린이 안 먹지? 원본 배열을 1과 2로 저장을 했고요. 새로운 배열을 선언하고 칸을 할당하는데 원본 배열의 길이만큼 줍니다. 2칸이니까 2개죠. 그럼 이제 카피라는 배열도 2칸이 생긴 거잖아요. 오리진의 0번째 항목을 카피의 0번째 칸에다 넣어라. 오리진의 1번째 항목을 카피의 1번째 칸에다 넣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값을 복사하고 나면은 정상적으로 실행했을 때 코드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걸 놓고 이제 복사본의 0번째와 1번째 각각 100과 200을 더하면 아까는 둘 다 변했죠? 이번에는 원본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값을 복사할 때 이제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쓸 수도 있어요. system.array copy라고 하는 명령어인데요. 파라미터가 좀 복잡해요. 첫 번째 조건은 원본 배열. 원본 배열을 넣어주고요. 두 번째는 원본의 복사 시작 위치입니다. 3이라고 했으니까 인덱스가 0, 1, 2, 3. 여기부터 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사될 배열. 5칸짜리 배열을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복사가 시작될 위치 2라고 지정했죠. 5칸짜리 배열에서 0, 1, 2니까 여기부터 이제 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부터 시작할 거고 여기부터 값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3개를 넣어라. 여기부터 하나, 둘, 셋 해서 그 3개가 여기 복사가 되는 거죠. EX04 array copy 잡아입니다. 자, 5칸짜리 배열을 만들었어요. 카피라는 배열도 원본의 길이와 똑같이 5칸짜리를 만들었어요. 자, 얘도 5칸이죠. 자, 원본은 1, 2, 3, 4, 5라고 저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system.array copy 오리진부터 얘가 원본이죠. 오리진의 0번째 칸부터 여기부터 복사 시작할 거예요. 카피의 1번째 칸에다가 여기가 되는 거죠. 3개를 복사해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1, 2, 3이 여기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반복문 돌면서 i는 0부터 오리진의 길이 5보다 작을 동안 0부터 4까지죠. 1씩 증가하면서 오리진의 0번째 항목은 얼마고 실제 그 데이터는 몇이다. 그리고 복사본의 그 인덱스 위치와 값은 몇이다. 이렇게 해서 배열의 상황을 좀 출력을 해볼게요. 자, 중간에 탭키를 넣기 때문에 여기 탭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1, 2, 3, 4, 5였는데 이거를 0번째부터 오리진의 0번째부터 카피의 1번째에다가 3개를 복사해라 라고 했으니까 3개가 복사됐죠. 배열은 만들기만 하면 각각의 모든 칸을 0으로 일단 자동으로 때려 박아요. 그래서 나머지 칸들은 0이 된 거고요. 자, 이게 배열의 값복사라는 주제예요. 자, 다른 예제에서는요, 이 현상을 값복사를 깊은 복사라고 부르고요, 참조 복사를 얕은 복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들을 봤는데요. 제가 지금 진행하면서 예제 파일 이름을 조금 바꿨으니까 여러분들 배포할 자료도 예제 파일 이름 바꿔서 다시 배포할게요.
자, 단톡방에 자리 올리겠습니다. 자, 올라갔습니다. 1분 시는 일단 요거 실습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2시 35분이니까요. 3시까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이어서 합시다. 자, 조금 이따 봐요. 자, 12단원입니다. 요번에 소개할 내용은 이제 메서드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자바 프로그램에서 쓰는 최소한의 기능 단위예요. 주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코드를 재사용하려고 코드를 묶어 놓은 단위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코드 형태를 통해서 메서드가 뭔지 한번 보죠. 자,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었던 그 예제 코드의 기본 골격인데, 여기에서 이 메인이라고 불렀던 이 블록이 메서드입니다. 이거의 상위 블록은 클래스라고 불리우는 블록이고요. 얘가 메인이라는 이름의 메서드 블록이에요. 지금 이 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이 void라는 키워드가 뭔지, 그리고 여기 메인이라고 하는 것 대신에 우리가 직접 이름을 만들어 보는 거,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건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풀이할 수 있고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이 퍼블릭이나 스테이틱은 이후 진행되는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수식을 봅시다. 잠깐만요. 잠시만요. 자, 이 메서드를 다른 이름으로 함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 함수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수학에서 익히 들어왔었죠. 자, 이러한 수식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이 수식은 x라고 하는 조건값에 따라서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몇 번이고 재사용합니다. 방정식을 풀자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를 쓰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만들었을 때 f에다가 5를 전달하면은 이 5가 x 자리로 들어가서 이 수식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이라는 결과를 만들어요. 이번에는 f에다가 10이라는 값을 주면은 x 플러스 1이 또 발동을 해서 11이라는 값을 만들어요. 언제든지 f라는 키워드에다가 뭔가 값을 주면은 이 값을 활용해서 플러스 1을 하는 수식을 여러 번 재탕할 수 있죠. 지금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거는 재사용이에요. 수학하자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여기 설명할 때 표정이 밝은 분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자, 자바 프로그램도요, 특정 연산, 프로그램에서 연산이 기능이에요. 기능을 여기는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묶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를 그룹화하기 위해서 재사용을 위한 단위를 만드는데 이걸 메서드라고 해요.
자, 클래스 블록 안에서 메서드는요, 순서가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무 순서대로 넣어도 돼요. 메인 위에다 만들어도 되고 메인 밑에다 넣어도 돼요. 자, 구문의 구조는요,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메서드 이름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고요. 괄호를 열고 닫은 다음에 블록을 만드세요. 여기에 수행할 동작을 넣으시면 돼요. 아까 수학식을 예를 들면 여기 F라고 정하면 되겠죠. 자, 요 예제에서 퍼블릭, 스테이트 키워드는 각각 별도의 기능을 갖는 일종의 예하어예요. 아직은 이 단어의 기능을 말하기에는 좀 이르니까 일단은 그 메인하고 동일한 구조를 갖되 당장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메서드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수학에서도 fx는 x 곱하기 2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면 이걸로 어떤 결과값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진 않아요. f에다가 뭔가 값을 줘야 계산이 이루어지죠. 프로그램도요, 아까 그렇게 메서드를 그냥 코드상에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아요. 이거를 명령어 쓰듯이 이렇게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메서드를 호출한다라고 해요. 메서드는 반드시 그리고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절대 클래스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하나의 클래스에 이름이 똑같은 메서드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 특정 조건은 나중에 뒤에서 따로 다룰 거예요. 메서드 이름 규칙, 기본적으로 변수 네이밍 규칙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게 전부 다 변수 네이밍 규칙을 다시 한번 가져온 건데, 일반적으로 메서드는 프로그램에서 구현해야 되는 어떤 기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로 정의하고요. 첫 글자는 영어 소문자로 시작을 해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식이에요. 내용 작성하기, write 컨텐츠, 계정 탈퇴하기, confirm account out, 상품 추가, add product, 항목 삭제, remove item, 이런 식으로 네이밍을 합니다. 자, 메서드를 직접 정의하고 호출을 해볼게요. EX의 메서드의 사용종 자바입니다. 자, 메서드는요, 지네들끼리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얘네 순서가 어떻게 되건 간에 무조건 프로그램은 메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출발점이 메인이에요. 그리고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f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하나 정의했고요. 이 안에서 x에다 5를 담고 x 플러스 1을 출력했어요. 6 출력될 거고, x에다가 10을 다시 저장한 다음에 x 플러스 1 출력한 11이 출력됐겠죠. 이렇게 메서드를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동작도 안 해요. 프로그램이 메인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f를 호출한 거예요. 그럼 일로 가서 여기를 한번 쭉 실행하고 끝나면 다시 되돌아가요.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또 f를 호출했으니까 다시 일로 가서 여기를 한번 쭉 실행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5 더하기 1과 6 더하기 1을 출력하는 코드를 f라는 이름으로 그룹화했고요. 이거를 2번 썼으니까 요만큼의 코드를 f라는 키워드로 묶어서 재사용했죠. 프로그램에서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코드를 재사용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결과가 두 덩어리가 표현되는 거죠. 자, 이번엔 조금 다 내용을 추가해 봅시다.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함수 fx는 주어지는 값 x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f에다가 5를 주면은 6이 되고요. f에다가 10을 주면은 11이 되죠. 즉, 이 fx가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지는 조건값 x를 매개 변수라고 해요.
뭐 매개 변수 말고 다른 이름으로도 많이 부르긴 하는데 조건값이라고 하면 대충 의미는 통하죠. 여기서 5와 10이라고 하는 게 x값이 된 거죠. 프로그램도 똑같은 개념이 있어요. 프로그램은 그걸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만약에 이 어떤 메서드를 정의하면서 조건값이 필요하면은 메서드 이름 뒤에 괄호에다가 변수를 선언하시면 돼요. 이걸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는 호출할 때 그 값을 반드시 전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풀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바에다가 100을 할당한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는 바라는 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파라미터 두 번째 예제 EX0이 파라미터 점 잡합니다. 아까 만들었었던 f라는 함수를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이번에는 int 타입의 변수 x를 전달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블록 안에서 x라는 변수가 쓰이는 거예요. y는 x 플러스 1이고 출력할 때 f에다가 x값 표시하고 결과값 표시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무조건 메인부터 시작합니다. f에다가 5를 줬어요. 그럼 이 5가 x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 x는 5가 된 거죠. 그럼 y는 6이겠네요. 자, 여기다 x를 넣으니까 5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6이 나오겠죠. 그럼 출력 결과는 f의 5는 6이다 라고 수식의 결과를 출력해주는 문자열이고요. 자, 다 하고 다시 돌아가요. 다음 줄로 넘어가서 f에 10을 줘요. 그럼 이번에 x가 10이 되는 거예요. 그럼 y는 11이 되겠죠? 그 결과를 출력하죠. 이렇게 함수가 실행될 때 전달되는 조건값을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f의 5는 6, f10은 11 이렇게 결과를 출력하는 문자열을 만들었어요. 자, 보통은 이제 이게 x1하고 x2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수학에서는 x1 더하기 x2 자,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fx1과 x2를 받아서 x1 플러스 x2는 1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조건값이 두 개가 정의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씩 이제 값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수식이 동작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죠. 수학에서도 매개 변수가 두 개 이상 필요하면 콤마로 구별해서 명시를 해요. 이름은 뭐가 됐건 상관이 없어요. f에다가 a, b라고 줘도 상관없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보통 수학에서는 x1, x2 이렇게 표기를 하더라고요. 프로그램도요. 메서드가 동작하는데 조건값이 두 개 이상 필요하다면 이렇게 콤마로 구별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 헬로월드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여기에 맞는 값들을 각각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과 2를 주면은 위쪽에 있는 메서드에서 1이 true로 들어가고 2가
바로 들어가는 거죠. 자, 3번 다중 파라미터 예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번에도 풀라고 하는 이름의 메서드를 정의했는데요. 얘가 x하고 y 두 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z는 x 더하기 y 플러스 1이라고 결과를 만들었고요. 그럼 이 z 값이 산정이 되겠죠. 자, 프로그램은 항상 메인부터 시작합니다. f한테 5하고 10을 주래요. 그러면은 x가 5가 되고 y가 10이 돼요. 그럼 z는 5 더하기 10 더하기 1이니까 16이 되겠네요. x를 이 자리에 출력하고 y를 이 자리에 출력하면은 f의 5,10이 될 거고요. 는 z를 여기다 넣으래요. 16.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지겠죠? 자, 다 한번 출력했으니까 돌아가서 다음 줄. x한테 10을 보내고 y에다가 20을 보내면 여기가 각각 10과 20이 돼서 같은 수식이 또 동작을 합니다. 자, 결과 확인하면은 f의 5,10은 16, f의 10,20은 31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값을 반환하는 경우에요. 함수는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수식에 대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요. 잠시만요. 자,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f에다가 5를 줍니다. 대입 연산자가 있으면 항상 왼쪽부터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x가 5가 되고 수식 결과는 5 더하기 1이 돼서 6이죠. 그럼 이 결과값 6을 자기가 실행된 자리로 돌려줍니다. 이 자리가 6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아랫줄에다가 보통 노트 같은데 수학 문제 풀면은 y는 f의 5라고 한 다음에 y는 6 이렇게 결과값을 쓰잖아요. 즉 함수 fx는 자기가 호출된 위치로 연산 결과인 6을 반환해요. 프로그램도 이렇게 자기가 호출된 자리로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는데 그걸 리턴이라고 하고요. 이때 반환되는 값을 리턴 값이라고 합니다. 값을 리턴하기 위해서는 리턴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씁니다. 자, 이 풀라고 하는 함수는 100이라는 값을 리턴해요. 그러니까 결과값 100을 되돌려주는 거죠. 자, 함수가 값을 리턴을 하면요. 메서드 이름 옆에 void 대신 리턴하고자 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을 반드시 명시해줘야 됩니다. void는 리턴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중요합니다. 자, 리턴 값을 쓰는 방법. 함수가 호출되는 위치에 결과값을 되돌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호출합니다. 그럼 얘가 100을 반환하죠? 그러면 이 자리가 100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에다 100을 대입하겠죠. 풀을 호출하면은 이 자리가 100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쭉 봤을 때 100 더하기 5니까 105라는 결과값을 y에다 대입하겠네요.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다 결과값을 돌려놓는다.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은 system.out.println 괄호 안에서 풀을 쓰고 있어요. 메서드의 사용이 중첩되면 안쪽 걸 먼저 실행합니다. 자, 이 자리에다가 결과값 100을 돌려놓는다 그랬죠? 그럼 100을 출력하는 거죠. printf %d 푸. 이 자리에다가 결과값을 반환한다 그랬죠?
그럼 100을 퍼센트지에 맞춰서 출력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함수가 호출되는 위치는 언제나 그 결과값으로 대체되는 거예요. 자, 리턴 키워드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메서드가 수행되는 도중에 특정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냥 중간에 리턴을 수행해버리면 메서드는 그 즉시 수행을 중단합니다.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이 1이다. if문을 검사했더니 조건이 참이네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리턴해버리죠. 보이드인 경우는 그냥 리턴이라고 명시하고 타입이 인트라고 되면 뭐라도 값을 같이 리턴해줘야 돼요. 가장 만만한 건 0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파라미터가 10보다 작을 때 이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중간에 리턴을 하는 경우는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조건을 판단해서 실제로 이 함수가 갖고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적절하지 않으면 나 안 해 하고 그만둬 버리는 거죠. 파라미터 값이 10보다 작으면 지금 리턴 타입이 인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처리를 중단하고자 할 때 뭐라도 값을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만한 게 0이에요.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자, 지금 이거는 x 값에 따라서 중간에 리턴을 하는지 마는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멀쩡한 메서드가 있는데 그냥 아무런 조건문 없이 리턴을 해버렸다 라고 하면은 얘는 실행하자마자 여기서 중단되니까 밑에 코드 자체가 필요 없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컴파일할 때 에러가 나요. 에러 메시지가 요 밑에 있는 코드가 불필요한 코드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사용되지 않는 상태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납니다. 자, 이제 리턴 값에 대해서 그 예시 한번 보죠. div라는 이름의 메서드를 정의하면서요, x하고 y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y가 0이면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라고 출력하고 리턴 0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x 나누기 y를 한 다음에 결과값을 반환했어요. 자, div에다가 10과 2를 줍니다. x가 10이고 y가 2가 돼요. 2. y 값으로 조건을 따졌는데 y는 2가 들어왔으니까 조건이 안 맞죠. 그래서 if를 건너뜁니다. z는 10 나누기 2를 하니까 5가 될 거예요. 두 번째, div한테 3하고 0을 줬어요. x가 3이고 y가 0이 돼요. 근데 3 나누기 0 하면 이거 에러나요.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다라고 우리 연산자 할 때 정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놔두면 에러가 날 코드니까 이 파라미터 값이 y라면은 에러가 안 나게끔 방어를 치는 거죠. 그래서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출력문 보여주고 처리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0이라는 값이 대신 반환되니까 b는 0이 되겠네요. 10하고 2를 줬을 때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중단합니다. 자, 예제파일 또 4개 살펴봤어요. 일단 여기까지 그 중간 정리 한번 할 텐데요. 자, PDF 파일은 그냥 전체 완성된 파일, 그
포함시켜 놨고요. 그 다음에 이 실습하실 코드는 같이 살펴본 분량까지만 포함시켰습니다. 자, 요거 실습하시면 돼요. 지금 40분 다 돼 가는데요. 마찬가지로 4시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4시 10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봅시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자, 지금 여기서 방정식을 2개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 2개. 자, 이거는 이제 보면은요, f1x는 x 플러스 1이고요. f2y는 f1y 곱하기 2입니다. 자, 그럼 이제 f2한테 10을 보내요. 여기다가 10을 보냈어요. 그러면 y가 10이 되니까 이 수식에서 y를 찾아서 전부 10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f1의 10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이거는 다시 여기서 f1을 쓰고 있죠. 그러면 이제 f1한테 10을 전달하는 꼴이 되니까 x값은 10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 더하기 1 해서 11이 됩니다. 11을 자기가 호출된 자리한테 반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11이 되겠죠? 거기에다 2를 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10 더하기 1에다 2를 곱하니까 11 곱하기 2가 돼서 2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하나의 방정식에서 다른 방정식을 호출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메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EX5번이에요. F1과 F2가 정의되어 있어요. 메인부터 시작하죠. A라는 변수에다가 10을 저장했고요. 이 A 값을 F2한테 보냅니다. 파라미터 보낼 때 보내는 변수 이름과 받는 변수 이름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A를 여기다 주면은 F2가 A를 받으면서 int y는 A 이렇게 대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는 변수 이름과 받는 변수 이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변수가 복사될 뿐이에요. 자, 한번 출력을 했어요. 요 자리에 y, 요 자리에 y. 그럼 여기서 출력하는 거는 10을 보냈으니까 F2의 10은 F1의 10 곱하기 2가 표현될 거예요. 자, 그래서 F2의 y를 썼어요. 10이 A에 저장됐고 이 A가 여기로 전달된 거죠. 그럼 10이 전달됐어요. 이걸 다시 F1한테 보내요. 그럼 F1한테 y라는 변수를 다시 x에다 전달한 겁니다. int x는 y가 된 거죠. 다시 10이 전달되겠죠. 그럼 얘는 10을 받아요. 그럼 F1의 10은 10 더하기 1이라고 한번 출력하고 그 x에다가 1을 더한 걸 리턴합니다. 10 더하기 1이니까 결과는 11이 되겠죠. 자, 메서드의 호출은 결과값을 돌려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호출된 자리로 결과값을 돌려놓는다고요. 그러면은 이 11이라는 값이 호출된 자리로 돌아갑니다. 11 곱하기 2가 되죠? Z는 그럼 22예요. 22를 리턴하래요. 자, 그럼 이 리턴 값이 자기가 호출된 자리로 돌아가요. 여기가 2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F2에 A를 여기다 넣었으니까 10은 B, 22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렇게 코드가 서로 왔다 갔다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코드의 실행 순서를 잘 따라가셔야 돼요. 이거를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손코딩이에요. 제가 지금 코드의 흐름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리는 거를 여러 번 하셔갖고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자, 요 예제요. 조금 전에 봤었던 이 5번 예제. 5번 예제에서 호출 순서는 메인이 F2를 부르고 F2가 F1을 불렀죠. 그러니까 호출 순서는 메인이 F2를 부르고 F1을 불러요. 자, 그러면 결과를 가장 빨리 만들어내서 먼저 종료하는 거. 자, 메인이 F2를 불러요. F2가 가다가 F1을 불렀어요. 일로 갔죠. F1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끝내요. 그럼 이 결과 값이 1로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F2가 나머지를 실행해서 끝내요. 그래서 결과가 다시 1로 돌아가서 메인이 마저 끝나요. 자, 그래서 호출 순서랑 종료 순서는 반대예요. 어떤 메서드 A가 있을 때 걔가 실행하는 도중에 그 안에서 다른 메서드 B를 호출한다면 B가 종료되기 전까지 A는 종료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가 돼요. 즉, 먼저 실행된 메서드가 가장 나중에 종료돼요. 이거를 first input, last output이라고 표현해서 말을 앞 글자만 따서 FIA로 혹은 선입 후출 관계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래밍에선 이런 거를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게 배열을 관리하는 방법론 중에도 하나지만 이렇게 메서드 간의 순서를 스택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걸 호출 스택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했었던 5번 예제예요. 각각의 메서드가 실행되고 종료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출력문을 넣습니다. 이거를 실행했을 때 시작 순서와 종료 순서를 확인해 보려고 해요. 리턴문 직전에 넣은 이유는 리턴되면 그 순간 메서드가 진짜 끝나버리니까 만약에 이 코드가 리턴문 밑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인형 코드가 되기 때문에 에러 난다고 했었어요 아까. 자, 결과 보면 메인이 시작되고요. 메인이 맨 마지막에 끝나요. 메인이 시작되고 F2가 시작되고 F1이 시작돼요. 그럼 F1이 제일 먼저 끝나고 그 다음에 F2가 끝나고 그 다음에 메인이 끝나죠. 호출 순서와 종료 순서는 서로 반대인 관계를 호출 스택이라고 합니다. 네. 요거를 이해해야 코드 따라다니기가 편해요. 자, 혹시 지난주에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거 얘기했었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소스 코드가 있을 때요. 요거는 그 교환은 정리 안 돼 있으니까 잘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기능이에요. 소스 코드 라인 번호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은 왼쪽에 이렇게 빨간 점이 나오죠. 이거를 자, 메인 첫 줄에서 찍을게요. 이 상태에서 F5 키를 눌러서 실행하면 여기에 노란색 줄이 쫙 가죠. 이게 코드가 여기서 멈춘 거예요. 실행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 빨간 점을요, 중단점이라고 불러요. 내지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요.
여기서 F5 키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쫙 하고 실행을 하고요. 중단점을 설정하는 단축키는 F9입니다. F9를 누르면은 중단점을 걸었다 풀었다 반복해요. 자, 이렇게 코드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F10을 누르면 한 줄씩 실행합니다. 자, 지금 주의하실 건 여기서 멈춘 게 여기가 실행될 차례라는 거지 여기가 실행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출력한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F10키를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그럼 출력문이 이제 나올 거예요. F10 누를게요. 자, 다음 줄로 넘어가고요. 출력문 나왔죠? F10을 또 누를게요. 지금 여기서 멈췄기 때문에 아직 A라는 변수를 안 만든 거예요. 근데 F10을 누르고 다음 줄로 넘어가면 이제 A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A의 현재 값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오른쪽에도 A의 값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F10을 한번 또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가요. 그럼 벌써 F2랑 F1들 막 호출하고 나서 돌아온 거죠. 그 과정에서 B하고 A라는 값이 생성돼서 출력되고 종료가 돼요. 자, 계속 실행하다가 이렇게 이상한 데로 넘어가면 그때는 중지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첫 번째 줄에 F9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자, 이제 F5를 다시 눌러서 실행을 할게요. 자, 여기서 멈췄죠? F10을 누르면 다음 줄로 가요. F10을 누르면 또 다음 줄로 가요. 근데 여기서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데 이 메서드는 지금 내가 만든 거잖아요. 얘가 실행되는 것도 보고 싶어. 그러면 F11이에요. F11은 그 메서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F10을 누르면 한 줄씩 들어가요. 자, 변수 값들이 순서대로 실행되면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변수가 몇인지 지금 옆에 보이죠? 자, 여기서 또 F1을 호출하네요. 그럼 F1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F11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F1으로 들어왔죠? 다시 F10을 눌러서 다음 줄로 가요. 또 가고 또 가요. 여기서 이제 리턴 할게요. F10을 눌러서 다음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일로 돌아왔죠. 또 F10, F10. 리턴하면 어디로 가는지 봅시다. F2를 호출한 메인 위치로 돌아가죠. 또 다음 줄, 다음 줄, 다음 줄. 자, 이상한 데로 왔으니까 이제 중단. 자, 이거를 사용하면은 메서드가 실행되면서 변수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메서드 간의 호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자, 정리해보면 너무 작다 글자. 자, 지금 보여드린 이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합니다. VS 코드 디버깅 단축키예요. F9 중단점 설정 해제입니다. F5 디버깅 시작입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디버깅 중이었다. 현재 디버깅 중인 경우 다음 중단점으로 이동. 그러니까 다음 중단점이 나올 때까지 한꺼번에 워프해요. 자, 여기 제가 첫 번째 줄에 중단점을 찍고 여기 중단점을 또 찍어요. F5를 누르면 여기서 멈췄죠. 여기서 F5를 한 번 더 누르면은 다음 중단점까지 한꺼번에 워프해요.
또 누르면 끝나요. 다음 중단점으로 이동, 혹은 나머지 코드 일괄 실행. 중단점이 또 있을 경우, 중단점이 다른 중단점이 존재할 경우, 다른 중단점이 없을 경우, F10은요 다음 라인으로 다음 줄 실행, 이렇게 칩시다. 메서드를 호출하는 경우에도 그냥 무조건 다음 줄 실행이면 적게, 이건 이 말이 제일 심플하네. 그 다음에 F11은 메서드 호출 구문에서 메서드 안으로 들어가기입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코드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자, 우리 전에 했던 것 중에 반복문 관련된 예제 한번 볼까요? 프로그램 흐름 제어라고 했었던 단원. 자, 이때 우리 중첩 반복문이라는 예제를 했었는데, 여기 반복문에서 브레이크 포인트 찍고요. F5키를 누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멈췄어요, 코드가. 이제 F10을 누를게요. 자, 그럼 여기 들어오면서 i는 0이라고 변수를 만들고 들어왔죠. 자, 또 들어왔어요. 또 반복문을 만나니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면서 j라는 변수를 만들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출력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으로 간다 그랬죠? 아, 증감식으로 간다 그랬죠? 위로 올라왔죠? 증감식 간 다음에 같은 줄에 있으니까 그 다음 조건식까지 봐요. 자, 그럼 이제 j가 1로 바뀌었고 조건 맞으니까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출력하고 여기서 현재 아이고, 이 상황이니까 요 j 값에 대해서 여기를 실행하고 1로 갈 거예요. 그럼 j가 1 증가해서 얘랑 비교하겠죠? 자, 1에서 올라가서 증가하고 얘를 보면은 j가 2가 되니까 2는 5보다 작다. 맞죠? F10을 누르면 자, 1로 왔을 거고요. 여기서 아까 j 값이 1 증가해서 비교해요. 2는 j보다 작다니까 조건 맞아서 넘어가요. j2였죠? 자, 출력하고 나서 2를 갖고 또 1로 가요. 그럼 3이 되죠? 3은 5보다 작다. 맞잖아요? 들어왔죠? 자, 3을 갖고 1로 가요. 3은 5보다 작다. 맞죠? 조건 판단하고 들어올 거예요. 자, 4에서 다시 1로 가요. 그럼 4가 1 증가하면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건 판단하면 5가 5보다 작다. 안 맞죠? 자, 여기서 그럼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제 얘를 끝나고 밑으로 그 16라인으로 넘어갈 거예요. 넘어갔죠? 근데 아직 전체 폼은 아니잖아요. i는 아직 0이에요. 0을 갖고 얘는 어디로 가요? 이 값을 가지고 얘는 1로 가겠죠. 이걸 갖고 다시 여기를 비교하러 가요. 자, 그러면 1로 왔습니다. i가 1 증가해서 1이 되고요. 1은 3보다 작다. 맞으니까 들어올 거예요. i 1이죠? 자, 그럼 이제 j가 0부터 다시 시작해요. i 1이고 j 0.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자, i가 1이니까 다시 1로 가요. 자, 2가 됐고 3하고 비교해서 조건 맞다고 판단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돌겠죠? 자, i가 2예요. 다시 1로 가요. 그럼 3이 되겠죠, 여기서? 3하고 3 비교해서 조건 안 맞으니까 반복문을 빠져나가요. 나갔죠? 여기서 이제 또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끝날 거예요. 엑시트라는 게 프로그램 끝나는 기능이에요. 자, 이제 종료해요. 자, 요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을 추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면서 내가 일일이 다 메모해야 되는 변수값의 변화도 옆에 다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고요. 지금 우리는 실습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예제 하나를 보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디버깅 기능을 활용해서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세요. 다다다다 빨리 치고 결과 안 나왔다. 그건 타이핑 연습이지 코딩 연습이 아닙니다. 디버깅이 없으면 코딩 공부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수행할 단계가 됐습니다. 장담할게요. 디버깅 방법은 학교 다니시는 분들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학교는 코딩을 글로 배우지 실습으로 안 배워요. 거의 다. 근데 실무 개발에서는 디버깅 능력이 그 사람 개발 능력을 보여줘요. 소스 코드는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와. 근데 코드를 추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AI가 와도 못해요. 사람밖에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호출 스택이라고 되어 있는 이 6번째 예제가 디버깅하기 되게 좋은 구조거든요. 얘를 실습하실 때 디버깅을 꼭 해보면서 실습을 하시고요. 이게 되면은 예전에 했었던 반복문 예제 혹은 if문 예제 이런 것들 제가 하나 이상은 디버깅을 해보세요. 단축키는 제가 화면에다 계속 띄워 놓을게요. 자, 요거 실습 또 30분 진행하시고 10분 쉬면 될 것 같아요. 디버깅이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더 할애했어요. 보통 예제 하나당 5분 정도 책정하는데 지금은 한 7, 8분 책정했습니다. 자, 3개 진행하시고 5시 10분에 봅시다. 자, 아까 우리가 그 파라미터에 대한 값복사와 참조복사를 남겨놓고 이제 중간에 끊었어요. 근데 값복사하고 참조복사라고 하는 주제는 이미 그 배열을 이야기하면서 나왔었어요. 전 단원에서 한번 다뤘었죠. 그게 파라미터로 적용될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 거예요. 보통 이제 이 주제를 학교 같은 데서 배울 때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call by value. 그 다음에 call by reference. 이렇게 그 단어명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파라미터의 유효성 범위. 파라미터는 자기가 정의된 메서드에 속한 변수예요. 우리가 전에 변수의 유효성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변수가 선언된 위치를 기준으로 그 블록을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도요, 메서드에 대한 괄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메서드가 서로 다르면 변수의 유효성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변수 이름이 똑같아도 서로 다른 값으로 구별해요. 자, 예제에 나오는 아래 두 개 메서드가 예제에 나오는 메서드 중에서 그 파라미터는 서로 다른 변수예요. 이거 조금 이따 예제 보면 될 거고요. 파라미터를 값으로 전달할 때 기본 자료형 변수를 파라미터로 쓰는 경우,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변수는 값의 복사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변수 이름과 파라미터 이름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고요. 기본 자료형 변수를 파라미터로 전달할 경우에만 값복사가 발생해요. 복사가 발생하면 원본이 바뀌어도 복사본은 안 고쳐진다 그랬죠. 그래서 EX 7번에서 어떤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자, 아까 했던 얘기 첫 번째, A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를 보내도 여기서 선언되는 A랑 위에 있는 A는 전혀 다른 애예요. 왜냐면은 이 3라인에 있는 A 값은 이 블록을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다른 블록에선 A라는 애가 존재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여기서 만든 A는 이름만 같을 뿐이지 서로 다른 애예요. 자, int A는 10이라고 정의하고요. 여기서 한번 출력했어요. 그럼 10이라고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푸한테 A를 줬어요. 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10을 받아요. 그 전달받은 A를 100을 증가시켜요. 그럼 110이 되겠죠.
여기서 출력하면 110이 돼요. 끝났으니까 돌아가요. 자, 파라미터를 전달할 때 값이 복사된다 그랬죠. 변수 이름이 똑같아도 다른 거예요. 같다고 자꾸 매칭시키지 마세요. 값이 복사가 돼서 여기서 그 복사받은 값을 100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원본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되는 값은 얼마다? 여전히 10이다. 자, 바한테 A를 또 보냅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받아요. 그럼 int x에다 A를 복사한다는 의미예요. 자, 원본 출력되는 게 여전히 10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달되는 값도 10이에요. x로 받아요. 200 올려요. 그럼 여기는 210이 되겠죠. 끝나고 돌아가요. 출력되는 거 얼마다? 여전히 10이다. 이걸 call by value라고 합니다. 디버깅 해볼게요. 자, 변수 A를 만들기 직전에 멈췄어요. F10 눌러서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A가 10이죠? 출력할게요. 메인은 10이라고 밑에 나왔어요. 자, 이제 A가 10인 상태로 푸한테 A를 줄 거예요. 그러면 F11키 눌러야 된다 그랬죠? 자, 들어왔어요. 자, 지금 이 안에서 A는 10이에요. 10으로 온 거죠. 자, 여기서 이제 1 증가시킵니다. 100 증가시킵니다. 그럼 A가 110으로 바뀌었죠. 여기 오른쪽 창 봐도 그 변수값이 보여요. 이 상태예요. 다시 파일로 갈 때는 요거 누르시면 돼요. 자, A가 110이 됐으니까 여기서 출력하면 110이 될 거예요. 출력하고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 출력해서 이 푸가 끝났어요. 다시 원래로 돌아갈게요. 자, 돌아왔죠? 그럼 여기서의 A는 여전히 10이라고요. 값이 복사돼서 날아갔기 때문에 요 A랑 요 A는 이름이 똑같아도 다른 거다 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력하면은 10 나왔죠. 자, 이제 요 A를 다시 바한테 보냅니다. 바 메서드로 들어가야 되니까 F11키 누릅니다. 자, 그럼 X가 10으로 들어왔어요. 200 증가. 출력하면은 210 나오겠죠. 여기 X는 210이라고 나오죠. 자, 210 출력됐죠. 바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럼 A는 여전히 얼마? 10이다. 자, 이게 이제 call by value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엔 파라미터의 참조 복사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아까 값복사와 참조 복사를 이야기할 때 값복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기본 데이터 타입이었고요. 참조 복사가 발생하는 경우는 배열의 경우였어요. 일반 배열끼리와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배열도 참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배열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대문자 A라는 메서드가 배열의 원소를 수정하면 A를 호출하기 전에 원본값도 같이 바뀌어요. 자, 현상 봅시다. 파라미터 참조 복사. 자, 얘도 디버깅 하면서 따라가 봅시다. 자, 인트형 배열 오리진, 원본이라는 배열을 1하고 2를 넣어서 만들 거예요. 자, 배열이 만들어졌어요. 배열 같은 경우는 출력되면은 좀 이렇게 제대로 출력이 안 되거든요. 그때는 왼쪽에서 트리를 확장시키시면은 0번째는 1, 1번째는 2라고 나와요. 자, 오리진의 0번째 출력합니다. 1 출력되겠죠, 뭐. 1 출력됐죠? 오리진의 1번째도 출력할게요. 1 나왔죠? 아, 2 나왔죠? 자, 선 한번 쭉 긋고요.
자, 이제 푸한테 오리진을 넘길게요. F11 눌러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배열을 카피라는 이름으로 받았어요. 카피의 0번째는 1이고 1번째는 2죠. 자, 이제 카피에 대해서 반복을 돌면서 i번째를 100 증가시킬게요. 자, i가 0일 때 카피의 0번째를 100 증가. 그럼 0번째가 101이 됐죠? i가 1일 때 카피의 1번째를 100 증가. 그럼 102가 됐죠. 자, 반복 다 돌았으니까 빠져나가고요. 자, 이제 카피의 0번째와 1번째를 각각 출력합니다. 101, 100이 나왔죠. 자, 다시 돌아갈게요. 요 배열을 여기다가 전달했다라는 의미는 int 타입의 배열 카피에다가 오리진을 대입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배열끼리 대입을 하면은 참조가 발생한다라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은 이 안에서 참조된 카피의 원소를 수정하면 원본 어떻게 된다? 같이 바뀐다고요. 오리진의 값을 확인해보면 101과 102로 바뀌어 있어요. 출력하면은 101과 102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 타입을 파라미터로 보내면은 복사가 발생하니까 이 안에서 기본 데이터 타입을 파라미터로 받았을 때는 이 안에서 어떻게 지지고 볶은 간에 원본은 그대로예요. 근데 배열을 파라미터로 보내면은 이 안에서 막 조작을 하면 원본이 같이 바뀝니다. 이거를 참조 복사 혹은 콜 바이 레퍼런스,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참조를 전달한다. 그래서 콜 바이 레퍼런스라고 해요. 이 현상을 만약에 학교에서 C 언어로 배우신 분들은 포인터라고 배울 거예요. 자, 이제 메서드에 대한 다음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실행할 때 그러면은 메서드라는 거의 존재를 알았으니까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실습하던 거에 메인이라는 메서드는 스트링 타입의 배열 args라는 파라미터를 받죠. 그럼 얘는 도대체 뭐냐? 자, 여기서 메인이 실행되었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을 돌려서 원소를 확인해 봤어요. 여기서는 그냥 의미 없이 풀하는 함수가 하나 들어갔네요. 이거는 콜바이 레퍼런스 설명하다가 한 번 더 들어간 것 같으니까 밑에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실행하면 이 반복문에서 출력하는 게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그쵸? args 내용 확인, args 내용 확인 끝 안 나오죠. 그럼 얘는 도대체 뭐냐? 자, 요 예제는 실습 안 하셔도 됩니다. 이 args가 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자바를 처음 할 때 처음에 컴파일을 명령어로 해야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써서 단축키로 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바 C 한 칸 띄고 ex09 해서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 됐어요. 실행합니다. 실행할 때는 자바 한 칸 띄고 확장자를 뺀 파일 이름이었죠. 이때도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args 내용 확인해서 아무것도 안 나왔죠. 자, 근데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한 칸 띄고 헬로 월드 푸 다 나이스 테스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들을 띄어쓰기로 구별하면은 얘네들을 묶어서 배열로 줘요. args의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가 돼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이제 args의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걸 쓰려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F5 누르는 걸 포기해야 돼요. 맨날 명령어로 해야 돼. 물론 여기 설정을 뒤져서 자바 관련된 설정에서 설정값 중에 있는데, 자, 여기요. 아, 이건 그레이들이구나. 자바 JVM 아기먼트라고 하는 부분에다 값을 넣으면은 헬로 월드 나이스 테스트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이렇게 해도 전달이 안 되는구나. 여기 어디 설정 중에 저 값을 구성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건가? 아, 이건 아예 다른 옵션인가 보네요. 여기 설정 중에 아마 뭔가 있을 거예요. 그 값을 쓰면 되는데 매번 예제 테스트할 때마다 설정을 바꿔가면서 값을 처리하기는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변수 값을 그때그때 바꿔야 될 때 컴파일 명령어를 직접 안 쓰려고 스캐너를 도입해서 쓰는 거예요. 이 ARGS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는 실행할 때, 명령 프롬프트로 실행할 때 직접 이제 값을 전달하는 옵션인 건데, 사실 쓰기가 매번 이렇게 명령어로 컴파일하면 번거로우니까 그냥 스캐너로 값을 입력받겠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9번 예제는 이 ARGS라고 하는 게 어떤 역할의 파라미터인지만 이해하시면 굳이 실습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뭐 이거 이 값을 쓸 건 아니니까. 그럼 이거 파라미터 없어도 되지 않아요? 이게 없으면 얘를 프로그램의 시작점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에러 나죠. 메인이 없어서 에러 나요. Please define the main method as 이렇게 정의하세요 라고 내놓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시작점의 표준인데 이 값을 쓰기에는 번거로우니까 여태까지도 버렸지만 앞으로의 예제들도 이 값은 버리겠다입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예요. 요거 나머지 예제 3개 정리하시면은 한 40분, 45분 되겠죠? 그때쯤에 이제 강의실 퇴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줌 접속하신 분들은 뭐 지금 미리 끄셔도 되고요. 내일은 여기에 이제 메서드 관련된 내용 중에 메서드 오버로드라는 게 좀 더 있어요. 그 메서드 오버로드라는 규칙을 몇 가지 더 소개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와 객체라는 주제로 넘어갈 겁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자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의 공통 주제였고요. 메서드 오버로드부터 이제 객체 지향이 시작되니까 좀 더 내용이 다채로워질 겁니다. 자, 남은 시간 실습하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녹화 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